존경하는 여러분, 오늘 저는 한 여성에 대한 이야기를 전해드리려고 합니다. 이 여성은 법적 혼인신고 없이 함께 지낸 배우자와의 말년에 진정한 평온을 찾았는데 그 과정에서 인간다움, 희생, 그리고 진정성에 대한 소중한 깨달음을 얻게 되었습니다. 자칫 흔해 보일 수 있지만 사실은 대단히 귀한 가치들이 담겨 있으니 부디 편안한 마음으로 들어주시길 바랍니다. 저는 신예나라고 합니다. 올해 65살입니다. 지금으로부터 25년 전 첫 남편이 중병으로 세상을 떠났습니다. 그때 저는 40이었고 딸아이는 겨우 13이었습니다. 남편 장례를 마치고 나면 시가시지야 간호 쪽에서 위로해 줄 알았지만 오히려 다음 날에 시동생이 시어머니를 모시고 와서 서울 변두리에 있는 아파트를 함께 나누자고 요구했습니다. 사실 시어머니는 원래부터 저를 달가워하지 않았습니다. 저는 전라도 시골 출신이고 반면 남편은 인천 출신이라 여러 가지로 맞지 않는다며 결혼 때부터 반대하셨지요. 저는 전라도의 작은 농촌 마을에서 태어났고 부모님과 형제들은 농사를 지었습니다. 다행히도 대구에 있는 방직 공장에서 일하시는 친척분 덕에 공장에서 단기 노무자를 뽑을 때 제가 추천을 받아서 들어갔습니다. 그때가 만 18살 무렵이었는데 일이 고되고 힘들긴 했어도 월급 15만 원, 옛날 환율 기준과 식대 보조, 그리고 기숙사를 무료로 제공받았으니 시골 처지에서는 꽤 괜찮은 조건이었습니다. 집안에서 제가 막내딸이다 보니 어릴 때부터 부모님과 세형의 사랑을 듬뿍 받았습니다. 모두가 제가 도시로 나가 잘 살아라 하고 응원해 주었죠. 방직 공장에 들어간 지 3개월 정도 되었을 때부터는 교대 근무에도 익숙해졌고 집에서 30km쯤 떨어져 있어서 일주일에 한 번씩 형이나 친척분이 음식을 가져다 주기도 했습니다. 때로는 그 친척분 댁에서 식사를 하면서 고향 생각을 달랬습니다. 저는 시골 출신이었지만 키가 꽤 크고 168cm 정도. 피부가 하얀 편이라 공장 내에서 관심을 받기도 했습니다. 그래도 저는 돈을 모아 가족을 돕고 싶었기에 애써 연애를 피하며 일에만 전념했습니다. 그러다 어느 날 제가 야간 근무 중이던 기계가 고장나면서 박현수라는 분을 만나게 됩니다. 당시 우리는 모두 젊은 나이였는데 박현수 씨는 방직 공장의 기계를 고치는 정비 기사였습니다. 빼어난 외모는 아니었지만 키가 크고 말수가 적으면서도 성실해 보이는 태도가 제 관심을 끌었습니다. 원래 기계가 고장나면 나이 지긋한 기사님이 오곤 했는데 그날따라 20대 후반쯤 되어 보이는 박현수 씨가 오더군요. 저는 168cm인데 그분은 180cm 정도여서 고개를 들어봐야 했습니다. 그는 일에만 집중하느라 거의 말을 안 했는데 오히려 그런 점이 다른 사람들보다 더 궁금하고 신기하게 느껴졌습니다. 주변 동료들에게 물어보니 그가 공장 부사장의 아들이라는 겁니다. 부사장 아들이면 관리직이나 사무직을 할 수도 있을 텐데 왜 굳이 현장에서 기계를 고치나 하고 궁금했지요. 어느 날 밤 저와 공장 동료들 몇 명이 대구 시내에 영화를 보러 갔다가 밤늦게야 돌아오게 됐습니다. 돌아오는 길이 좀 외진 곳이어서 웬 낯선 청년 셋이 계속 따라오며 우리를 희롱하는 상황이 벌어졌습니다. 모두 무서워서 어찌할 바를 모르고 있을 때 갑자기 누군가가 뒤에서 크게 외쳤습니다. 예나, 지금 어디 가는 거야? 이쪽으로 와. 고개를 돌려보니 바로 박현수 씨였습니다. 평소에는 별로 대화를 나눈 적 없었지만 그 순간만큼은 정말 가족을 본 것처럼 안도감이 들었습니다. 헐레벌떡 달려가서 숨을 고르며 물었습니다. 아, 혹시 저 데리러 오신 거예요? 그는 순간 당황한 듯 했지만 곧 상황을 파악한 뒤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응, 야근 끝나고 혹시 너 못 돌아왔을까봐 찾으러 나왔어.
그 체격 좋고 표정 단호한 남성이 옆에 딱 버티고 서 있으니 상대편 청년들은 슬쩍 물러갔습니다. 저는 한숨 돌리며 연신감사 인사를 건넸고 그는 동료끼리 당연히 돕는 거지. 다음부턴 늦지 않게 조심해. 라며 미소 지었습니다. 그 일을 계기로 저와 박현수 씨는 부쩍 가까워졌습니다. 식당에서 밥을 먹다 마주치거나 숙소 TV룸에서 스쳐 지나갈 때마다 자연스레 대화를 나누었지요. 그러다 어느 날 그가 갑자기 이번에 좋은 영화표가 생겼는데 함께 보러 갈래요? 하고 묻더니 영화를 다 보고 돌아오는 길에 손을 잡으며 조용히 말했습니다. 나랑 사귈래요? 얼굴이 확 달아올랐지만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이후 그는 오전 근무를 하는 저에게 아침 식사를 챙겨주고 야간 근무하면 간식을 들고 오곤 했습니다. 영화가 새로 나오면 늘 먼저 표를 구해 저와 함께 보러 다녔고요. 모든 게 순조로운 듯 했는데 어느 날 공장에서 일하고 있던 저를 누군가가 부르더군요. 밖에 나가보니 50대쯤 된 중년 여성이 차가운 표정으로 묻습니다. 당신이 우리 현수랑 사귄다던 그 사람 맞아요? 지금 당장 그만둬요. 난 절대 찬성 못해. 저는 바로 알 수 있었죠. 부사장 부인이자 박현수 씨의 어머니였습니다. 가난한 시골 출신인 제가 달갑지 않았겠지요. 그래도 당황하지 않고 대답했습니다. 만약 현수 씨가 저를 찾아오지 않는다면 저도 굳이 매달리지 않겠습니다. 그 말만 남기고 돌아서서 일하러 갔지만 속이 복잡했습니다. 퇴근하자마자 현수 씨가 달려와 미안하다고 했고 나는 첫째 아들도 아니고 어릴 때부터 할아버지 할머니 손에서 자라서 어머니와 정이 깊지 않다. 게다가 할아버지 할머니가 너를 좋아하시니 어머니가 반대해도 우린 결혼할 수 있다. 고 제게 확신을 줬습니다. 정말로 할머니와 할아버지는 제가 마음에 든다며 결혼을 적극 지지했습니다. 그렇게 어머니 쪽 반대가 있었지만 우리는 결국 사랑을 지켜냈지요. 외곽에 있는 작은 교회에서 조촐한 결혼식을 올렸습니다. 어머니는 참석하지 않았지만 아버지와 할머니, 할아버지는 자리에 함께했습니다. 전라도에서 올라온 저희 부모님과 형제들도 손수 만든 김치나 떡 등을 준비해 주셨습니다. 결혼 후에는 회사 측에서 마련해준 임시 숙소 기숙사, 두 방에서 신혼살림을 시작했다가 점차 사정이 나아져 작은 사택으로 옮겨갔습니다. 그리고 결혼 3년째 딸아이가 태어났는데 때마침 회사가 새로 지은 사택을 분양해서 남편과 제가 모두 정직원 평가를 잘 받아 작지만 거실과 방이 분리된 공간을 배정받게 됐습니다. 하지만 시어머니는 손녀에게조차 별로 관심을 주지 않았습니다. 저도 부담스러워서 결국 딸은 전라도 친정집에 맡겨 키우게 되었지요. 세월이 흐르며 방직 공장이 점점 경영난을 겪고 임금이 줄고 노동자들도 대거 퇴사하기 시작했습니다. 현수 씨는 숙련된 기술자라 퇴근 후에도 근처 사설 공장에서 설비 수리 일을 하며 부수입을 벌었습니다. 그러다 1998년 무렵 우리는 기존 사택을 팔고 좀 더 넓은 상가형 아파트 주상복합을 매입하게 되었습니다. 그때 등기부에는 남편이 제 이름만 올려주었습니다. 저는 혹시 무슨 일이 생겨도 딸아이와 제게 지분을 주고 싶구나 정도로만 생각했죠. 당시 저는 서울에 있는 백화점 비슷한 곳에서 판매직 알바를 하고 있었고 현수 씨는 다른 민간 회사에 정비팀장으로 취업해 봉급이 전보다 훨씬 늘었습니다. 이제 좀 생활이 나아지겠지 생각하던 중 남편이 공장 작업 중 뇌졸중으로 쓰러졌다는 전화를 받게 됩니다. 급히 병원으로 달려갔지만 의사는 수술실 밖으로 나와 한숨을 내쉬며 말했습니다. 최선을 다했지만 유감입니다. 마치 발밑이 꺼지는 것 같았습니다. 어제까지만 해도 밥 잘 챙겨 먹으라는 문자를 주고받았는데 남편은 그 길로 세상을 떠나고 말았습니다.
남편의 장례는 친정 부모님과 형제들이 주도적으로 마련해 주었습니다. 시가 쌓이 지아는 거의 참석하지 않았습니다. 더 한심한 건 장례가 끝나자마자 시어머니와 시동생이 집에 들이닥쳐 아파트가 원래 우리 현수 소유였으니 돌려놓으라고 으름장을 놓았다는 것입니다. 저는 조용히 등기부 등본을 꺼내 보여주며 말했습니다. 남편이 제 명의로 해두었고 예전에 우리가 몇백만 원, 지금으로 치면 수백 수천만 원에 빌려달라고 했을 때도 거절하시지 않았나요? 그때 친정 부모님이 돈을 도와주셔서 겨우 마련한 집입니다. 이 말을 듣고도 더 달려들려고 했지만 저희 쪽 오빠들이 전라도에서 바로 올라와 시가를 찾아가 이 이상 힘들게 굴면 가만두지 않겠다며 강하게 대응했습니다. 결국 그들은 더 이상 저를 괴롭히지 않았고 저와 딸아이를 완전히 외면하게 되었죠. 혼자 어린 딸을 키우며 살다 보니 제가 다시 재혼할 생각은 하지 못했습니다. 아이가 혹시 새아버지 밑에서 서러움을 당할까 우려되어서요. 결국 딸아이가 어른이 될 때까지 저 혼자 쭉 지내게 되었습니다. 시간이 흘러 딸아이가 대학교를 졸업하고 좋은 사람을 만나 결혼하고 아이까지 낳으니 문득 집안이 텅 빈 느낌이 들었습니다. 이젠 홀로 지내는 게 외롭지 않냐는 지인의 말도 자꾸 떠오르더군요. 처음에는 어르신들이 다 그런 거지 뭐라며 넘겼지만 어느 날 몸이 아파 병원에 입원했을 때 간호해 줄 사람이 없어 곤란했던 일을 겪고 결국 생각이 바뀌었습니다. 지인의 소개로 저보다 12살 많은 최성원 씨를 만났습니다. 그는 공직에서 퇴직했으며 부인이 2년 전에 세상을 떠난 뒤 혼자 지내고 있었습니다. 아들과 딸이 한 명씩 있는데 둘 다 아버지가 새로운 분을 만나 편안히 지내셨으면 좋겠다고 응원했답니다. 최성원 씨는 키가 크진 않았습니다. 약 160cm. 하지만 굉장히 유머러스하고 정이 많았습니다. 함께 있으면 웃음이 끊이질 않았죠. 그래서 이분과 살면 매일 재밌게 살 수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딸에게 조심스레 말했더니 오히려 딸과 사위가 엄마가 그렇게 평생 고생했는데 이제라도 기댈 사람을 만나시다니 다행이다라며 기뻐해 줬습니다. 최성원 씨는 법적으로 혼인신고를 하자고 했지만 저는 여러 제도적 법적 문제들로 복잡해지는 게 싫어 거절했습니다. 그냥 사실혼으로 지내도 좋다. 서로 맞으면 계속 함께 있고 안 맞으면 헤어지면 그만이라고 생각했거든요. 그래서 양쪽 가족이 모여 식사 한번 하면서 첫 대면을 했고 서로 즐겁게 잘 지낼 수 있을 것 같아 저는 곧 최 씨 댁으로 들어갔습니다. 저희는 생활비를 3대1로 분담하기로 했습니다. 최성원 씨가 3분의 2, 제가 3분의 1. 집안일도 함께 나누고 만약 아프면 각자 자녀가 돌보는 걸로 정했죠. 저는 서울에 있던 제 아파트를 세를 줘서 수입을 챙기고요. 막상 살아보니 최성원 씨는 손이 큰 편이었습니다. 제가 제 몫을 내도 그가 곧잘 비용을 더 부담하고 아들, 딸이 놀러오면 본인이 알아서 장을 봐 오기도 했습니다. 반대로 우리 딸 내외가 방문해도 비슷하게 배려해주고요. 최성원 씨 자녀들은 저를 예나 이모 혹은 엄마 예나라고 친근하게 불렀고 어린 손주들은 저를 할머니라고 부르며 잘 따랐습니다. 두 가족이 섞여서 명절을 보내면 주위 사람들도 두 분, 저와 최 씨. 덕분에 자녀들이 잘 지내는 것 같다 하면서 흐뭇해했지요. 그러던 어느 날 6년 전쯤이었습니다. 최성원 씨가 동네 장기 바둑장기 모임에 갔다가 뇌출혈로 쓰러진 겁니다. 급히 병원으로 옮겼지만 5일간 의식을 잃었고 의사들도 회복을 장담하지 못했죠. 저는 병원에서 밤낮 없이 곁을 지켰습니다. 5째 날에야 의식을 찾았으나 반신마비 상태였고 말도 제대로 못했습니다. 힘겹게 첫 마디를 하는데 예나 씨,
우리 혼인신고도 안 했는데 당신이 왜 날 돌봐요? 그냥 가세요. 그는 제가 힘들어질까봐 붙잡지 않을 테니 편하게 떠나도 된다고 얘기한 겁니다. 그러나 저는 단호했습니다. 6년 동안이나 저를 잘 챙겨주셨는데 제가 지금 어떻게 떠나겠어요? 최 씨 아들과 딸이 간호사나 도우미를 쓰자고 했지만 저는 아직 내가 할 만하다며 집에서 살림하듯 병간호도 직접 했습니다. 식사 보조, 재활운동, 목욕, 약 복용까지 제가 챙겼습니다. 날씨 괜찮은 날엔 휠체어를 밀며 근처 공원도 같이 산책했지요. 오랜 재활 끝에 최성원 씨는 지팡이를 짚고 몇 걸음을 옮길 수 있을 정도가 되었고 발음도 제법 나아졌습니다. 그 즈음 혼인신고를 해야 네가 안정적일 것 같다고 다시 말을 꺼냈지만 저는 웃으며 나 믿고 아들, 딸도 믿는다. 설령 서류가 없어도 날 외면하진 않을 테니 괜찮다고 거절했습니다. 그는 알겠다며 고개를 끄덕였죠. 2년 전 제 사위가 사업을 확장하려는데 5천만 원, 500만 원 정도 자금이 필요하다고 했지만 은행 대출이 막혀 어려운 상황이 되었습니다. 소식을 들은 최성건 씨는 즉시 2,500만 원을 예금에서 꺼내고 나머지 2,500만 원은 자기 아들과 딸이 보태도록 해서 총 5천만 원을 제 사위에게 빌려주었습니다. 그것도 아무 서류 없이요. 사업이 잘 끝난 뒤 사위가 빌린 돈 5천만 원과 함께 이자 500만 원 정도를 드리려 했지만 최성원 씨와 자녀들은 이자는 필요 없다고 거절했습니다. 결국 사위는 큰 식당에서 온 가족이 함께 식사하는 것으로 감사의 마음을 전할 수밖에 없었죠. 그렇게 서로 의지하며 지내다가 2023년 새해가 되자 우리 가족과 최성원 씨, 자녀들이 모두 모여 명절 기분을 내기로 했습니다. 식사를 마친 뒤 함께 서울 시내 전통 공연을 보러 갔는데 공연을 보며 한참 설명하던 그가 갑자기 말소리를 잃더니 좌석에서 그대로 쓰러졌습니다. 다급히 응급실로 옮겼지만 의사는 고개를 절레절레하며 말했습니다. 최선을 다했습니다만 가족분들께서 마음을 단단히 먹으셔야 할 것 같습니다. 이번에는 정말로 돌아오지 못하셨습니다. 저는 너무 놀라 그 자리에서 그대로 쓰러지고 말았습니다. 장례를 마치고 49 제 즈음 저는 마음을 추스르려 딸 집에 가서 지내려 했습니다. 그때 최성원 씨 아들과 딸이 한 장에 공증된 유언장을 내밀었습니다. 거기에는 3천만 원의 현금과 저희가 함께 살던 아파트에 거주 권리를 제게 남긴다고 분명히 적혀 있었습니다. 예나 씨가 살아있는 동안은 언제까지나 그 집에서 편히 지낼 수 있도록 하라. 저는 감격스럽기도 하고 송구하기도 해서 손사래를 쳤습니다. 저는 이미 서울에 집이 있어요. 그 집 당신들이 유산으로 물려받으세요. 3천만 원도 전 필요 없습니다. 그러자 최 씨 아들이 조용히 말했습니다. 예나 이모가 가진 집은 5층인데 엘리베이터도 없잖아요. 게다가 다리가 편치 않으시죠. 여기 지금 집 돋는 엘리베이터도 있고 근처에 병원과 시장도 있어서 훨씬 편해요. 아버지가 살아계실 때 공증까지 받으며 준비하신 거니 걱정 말고 받아주세요. 딸도 거들며 저희도 아빠 유언을 어기면 죄송해서 못 견뎌요. 그러니까 꼭 여기서 지내주세요. 3천만 원도 아버지가 혹시 모를 때를 위해 챙겨두신 거예요. 결국 저는 그 아파트에 남기로 했지만 현금 3천만 원만큼은 사양했습니다. 그 돈은 초혜 씨 자녀 둘과 제 딸이 각각 1,000만 원씩 나누어 가지게 되었죠. 그 뒤로 매주 번갈아 가며 초혜 씨의 아들과 딸, 그리고 제 딸 내외가 저를 찾아와 안부를 묻고 식사를 함께하며 이런저런 이야기를 나눕니다. 명절이면 모두 다 같이 모여 떡국, 김치, 불고기 등을 만들어 먹고 밤새도록 웃고 떠들어요.
사실 저는 최성원 씨와 법적인 혼인신고를 한 적이 없고 자녀들도 피 한 방울 섞이지 않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서로가 친가배가 이상으로 돈독하게 지냅니다. 돌이켜보면 최성원 씨와 제가 마음을 다해 서로를 돕고 아껴온 시간이 있었기 때문에 가능한 일입니다. 그는 제 딸을 친딸처럼 보살펴줬고 저도 그의 병상에서 혼신을 다했죠. 자녀들은 이런 모습을 봐왔기에 제게 부모처럼 대합니다. 그리고 최 씨가 세상을 떠나면서도 제 생계를 걱정해 미리 준비해 둔 점에 저는 지금도 깊은 감사와 감동을 느낍니다. 이 이야기를 통해 저는 진정한 사랑과 진심으로 대하는 태도가 얼마나 큰 힘을 발휘할 수 있는지 다시금 깨닫습니다. 때로는 혈연 법적 관계가 아니라도 마음을 나누고 서로를 도우며 함께 지낸다면 그 어떤 가족보다도 단단한 유대가 가능하다는 점 말입니다. 인생에서 상실과 아픔을 겪더라도 어느 순간 다시 기회가 찾아올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제 이야기가 여러분께 인간다움, 희생, 그리고 성실한 마음의 소중함을 조금이나마 전해드릴 수 있길 바랍니다. 나이가 몇이든 마음만 열면 누구나 새로운 행복을 찾을 수 있으니까요. 이 긴 이야기를 들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합니다.